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만을 위한 그런 맞춤 학습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외율 계산 문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외율 중요하죠. 특히 저희가 참고한 자료 바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에 나왔던 그 핵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외율 계산 공식은 어떻게 생겼고 또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지 그 실전 풀이 과정을 정말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외율 계산 문제. 이거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여도 이 외율 문제의 핵심 원리를 딱 꿰뚫고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아깝지요? 바로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서도 강조했던 바로 그 기출 문제입니다. 들어보세요. 기본파의 3%인 제3고조파와 4%인 제5고조파, 1%인 제7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율은 보기는 1, 약 2.7%, 2, 약 5.1%, 3, 약 7.7%, 4, 약 14.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딱 보면 숫자들이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딱 보면 퍼센트네 하고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전기 이론, 특히 교류 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외율 또는 총고조파 왜곡률, THD라고도 부르는 거. 이걸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외율이라는 건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깨끗한 사인파 형태의 교류 전압이나 전류 파형. 이걸 기본파, 펀더멘털 웨이브라고 하는데 실제 파형이 이 기본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정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기본 멜로디, 이게 기본파라고 치면 그 외에 불필요한 잡음들, 이게 고조파거든요. 이 잡음, 고조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거죠. 이 고조파, 하모닉스라는 불청객 성분들이 많을수록 파형은 원래의 그 예쁜 사인파 모양에서 점점 멀어지고 외율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형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죠. 품질 지표. 흥미로운데요? 네,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외율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파형에 포함된 모든 고조파 성분들,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이런 것들의 실효값, V3, V5, V7 이런 것들을 각각 제곱해서요. 이걸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이 합계의 제곱근을 취한 값을 기준이 되는 기본파 성분 V1의 실효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 이퀄 루트 V3 제곱 플러스 V5 제곱 플러스 V7 제곱 플러스 똥똥똥 V1. 여기서 V1, V3, V5, V7 등은 각각 기본파,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제7고조파 전압 또는 전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의 실효값을 의미합니다. 공식을 보니까 루트 안에 각 고조파 전압 제곱의 합이 있고 이 전체를 기본파 전압 V1으로 나눠주는 형제군요. 실효값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제는 V3, V5, V7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전압값을 예를 들어 3V, 5V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기본파의 몇 %라는 상대적인 크기 정보만 주어졌어요. 제3고조파는 기본파의 3%, 제5고조파는 4%, 제7고조파는 1%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기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막히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전 문제풀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고 또 출제자가 이걸 정말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이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함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친절한 힌트입니다. 힌트라고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보죠. 문제에서 제3고조파가 기본파의 3%라고 한 것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제3고조파의 전압 V3가
기분파 전압 V1의 0.03배라는 의미입니다. 즉 V3 equal 0.03 곱하기 V1이죠. 간단하게 백분율을 소수로 바꾼 겁니다. 3%는 0.03이니까요. 아, 퍼센트를 그냥 소수로 바꾼 거. 네, 같은 방식으로 제5구조파가 4%라는 것은 V5 equal 0.04 곱하기 V1, 제7구조파가 1%라는 것은 V7 equal 0.01 곱하기 V1이라는 뜻입니다. 쉽죠? 네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이 관계식을 살짝 변형해 볼까요? 양변을 V1으로 나누면 각각 V3 V1 equal 0.03, V5 V1 equal 0.04, V7 V1 equal 0.01이 됩니다. 이제 아까 봤던 기본 외율 공식 THH equal 루트 V3 제곱 플러스 V5 제곱 플러스 V7 제곱 플러스 V1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공식의 분모에 있는 V1 있잖아요. 이걸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루트 안의 각 항을 V1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 V1을 루트 안으로 넣으면서 제곱으로 만든다. 네, 맞아요.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THH equal 루트 V3 V1의 제곱 플러스 V5 V1의 제곱 플러스 V7 V1의 제곱 플러스 오, 이제 왜 계산이 간편해지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백분율 값을 소수로 바꾼 값들, 즉 0.03, 0.04, 0.01 이게 바로 이 변형된 공식에 필요한 V3 V1, V5 V1, V7 V1 값 그 자체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V3, V1이 그냥 0.03이 되는 거군요. 네, 따라서 우리는 기본파 전압 V1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 또 각 고조파 전압 V3, V5, V7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주어진 비율 정보만 가지고 외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외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기본파 대비 고조파의 상대적인 크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율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험에서는 절대적인 값 대신에 이렇게 퍼센트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와, 공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확 풀리는 느낌인데요. 기본파 전압 V1 값을 몰라도 각 고조파가 기본파의 몇 %인지만 알면 외율을 구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주어진 비율 값들, 그러니까 0.03, 0.04, 0.01 이걸 저 변형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같이 계산을 시작해 볼까요? 공식은 TH는 루트 0.03제곱 플러스 0.04제곱 플러스 0.01제곱입니다. 먼저 괄호 안에 제곱 계산부터 해야겠죠? 0.03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0.03 곱하기 0.03이니까 0.0009입니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 계산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0.0009. 그럼 다음 0.04의 제곱은요? 0.04 곱하기 0.04는 0.0016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0.01의 제곱은 0.01 곱하기 0.01이니까 0.0001이고요. 맞죠? 정확합니다. 이제 제곱한 값들을 모두 더할 차례입니다. 네, 세 값을 더해보면 0.0009 더하기 0.0016 더하기 0.001이니까 계산하면 0.0026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최종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합계값 0.0026의 제곱근, 즉 루트를 씌워주면 외율 TH 값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루트 0.0026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면 대략 0.05950195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통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충분합니다. 약 0.051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외율값을 구했습니다. 0.0510.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쵸? 네,
보기를 봐야죠. 문제의 보기들은 모두 백분율 %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한 소수 형태의 외율 값을 보기와 비교하려면 백분율로 변환해야 합니다. 소수를 백분율로 바꾸는 건 간단하죠. 그냥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0.0510 곱하기 100 하면 5.10%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보기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약 2.7%, 2. 약 5.1%, 3. 약 7.7%, 4. 약 14.1%. 우리가 계산한 5.10%와 정확히 일치하는 보기는 2번, 약 5.1%입니다. 와, 저희가 참고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정답이 2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니 우리의 계산 과정과 결과가 정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왔네요. 네, 잘 푸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실전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율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절대값인지 퍼센트인지 이걸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식을 적용하는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고조파 크기가 %로 주어졌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값을 소수로 바꿔서 VM, V1 자리에 바로 대입하는 이 변형된 공식, 이걸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정답을 맞히는 기술이죠. 그렇죠. 네, 이 외율 기사 문제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정말 꾸준히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배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단순히 시험 점수 때문만이 아니라요. 이 외율이라는 개념이 실제 전기 현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왜 배우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앞서 고조파를 불필요한 잡음에 비유했는데요. 이 잡음들이 실제로 우리 전기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선이나 변압기 같은 설비에 고조파 전류가 흐르면요. 정상적인 전류 외에 추가적인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고조파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설비가 과열돼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 그냥 찌그러진 파형인 줄 알았는데 열도 나고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정밀한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기기 같은 것들. 이런 기기들은 아주 깨끗한 전원 파형을 요구하는데 고조파가 많은, 즉 왜곡된 전원이 공급되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동기, 모터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보호 계전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전기 설비 보호를 위해서는 이 고조파를 억제하고 그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율, THD를 일정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계산한 그 수치가 실제 전력 품질 관리의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 왜 이 외율 계산이 중요한지 정말 와닿네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 놓치면 안 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단골 문제, 외율계산법을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문제를 통해 파헤쳐봤습니다. 첫째, 외율 THD는 기본파 대비 전체 고조파 성분의 시료값 크기 비율, 즉 파형의 찌그러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 네, 파형의 품질이죠. 둘째, 기본 계산 공식은 THD는 루트 V3제곱 플러스 V5제곱 플러스 V1이지만 문제에서 고조파 성분이 기본파의 %로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THD는 루트 가로 V3 V1의 제곱 플러스 가로 V5 V1의 제곱 플러스 형태로 변형해서 주어진 비율, 그가 소수로 변환해서 바로 대입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 그쵸.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외율 계산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아,
이거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공식을 적용하고 계산해서 자신 있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문제 확실하게 맞힐 수 있게 된 거죠. 네, 결국 이 외울이라는 것은 파형의 순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그 계산법, 특히 퍼센트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루트 V3 V1 제곱 플러스 V5 V1 제곱 플러스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관련 문제는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쌓여서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에서는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제7고조파 이렇게 모두 홀수차 고조파만 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357 다 홀수네요.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전력 시스템, 특히 삼상 교류 시스템에서는요, 제2, 제4, 제6 고조파와 같은 짝수차 고조파는 그 크기가 매우 작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종류의 전기 부하, 그러니까 전기 기기들이 주로 홀수차 고조파를 발생시키고 또 대칭적인 시스템에서는 왜 짝수차 고조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고조파 발생 원리와 전력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아주 좋은 탐구 과정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왜 홀수차 고조파가 주로 문제가 되고 짝수차는 상대적으로 덜할까? 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외율 계산법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다져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복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외율 문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